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대로 방문해 핵심 광물 공급망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원유 탐사 분석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해안 탐사 프로젝트의 유망성이 높다며 탐사 시추 성공률을 20%로 추정했습니다. The answer is, don't get me wrong, it's still risky, right? This is 20%, meaning there's 80% chance that it will not work.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인 노동자 강제노역의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공의 복귀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진료 차질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올해 들어서 처음인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올해 첫 순방에 나섭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차례대로 국빈 방문합니다.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일부터 11일까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합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기존의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11일부터 13일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이자 광물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을 찾습니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대체 에너지와 기후변화, 과학기술 등으로 협력 지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네 나라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에 머무릅니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내실화하는 동시에 핵심 광물과 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마지막으로 오는 15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의 원유 탐사 분석가가 기자회견을 열어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석유와 가스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여러 조건을 갖췄다며 탐사 시추 성공률 20%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한 중인 미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 탐사 프로젝트의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해심의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석유와 가스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요소가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석유가 실존하기 위해서는 대륙붕 안에 많은 모래가 있어야 하는데 저류층, 덮개암, 기반암 등 조건들이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25년 사이 최대 석유 매장량을 발견한 가이아나 리자 식추공과 비슷한 구조라며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탐사 과정에서 발견한 추정 매장량은 앞서 정부가 밝힌 140억 배럴로 설명했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앞으로 7개 유망 구조의 탐사 우선 순위를 매겨 상위 구조를 선택해 시추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추 성공률은 20%라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answer is, don't get me wrong, it's still risky, right? This is 20%, meaning there's 80% chance that it will not work.
If there was one prospect out there, I didn't want to drill it. 액트지오를 둘러싼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회사 주소는 자신의 자택 주소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컨설팅 기반 전문 회사의 특성상 인력이 전 세계에 흩어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훌륭한 인재가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 수가 지나치게 소규모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작은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것은 업계에서 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 찬반 여부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한국인 노동자 강제노역의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 보류 권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코모스는 현지 조사와 평가를 거쳐 4가지 권고안을 내놓는데 신청국에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자문기구는 부대 권고로 우리나라가 제기한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모든 시기를 통한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출 것을 주문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역 기간을 빼고 유산의 대상 기간을 에도 시대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강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실을 사도광산 유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정부는 전시 강제 노역이 아픈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게 일관된 요구를 전달해왔으며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찬반 여부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결정은 세계유산위원회 21개 회원국의 전원 동의,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같이 양국 간 민감한 사안의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가 진행됩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여러 회원국들이 인식하고 있다며 일본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 전체 휴진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휴진과 진료 차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 전체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과를 제외하고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 사태에 대한 합리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교수들은 취소가 아닌 이상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여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의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교수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줄 거라 생각한다며 전공의 복귀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휴진에 따른 진료 차질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중증 환자단체도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을 규탄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환자 생명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원이들의 집단휴진 동참 여부는 이번 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9일 전국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투표 결과와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실손보험은 국민 75%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데요.
일부 병의원에서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부추겨 적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4년차 직장인 김남열 씨는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급여 진료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병치레가 잦았거나 크고 작은 부상도 없어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남들에 비해서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지금은 병원을 잘 안 다니고 있어요. 병원 갈 일도 잘 없기도 하고 이게 맞다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병원에 내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실손보험은 이런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을 보상해주는 민간보험으로 지난해 기준 3,997만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가입자 규모는 그대로인데 실손보험 적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14조 원, 1년 전보다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비급여 치료로 누적된 적자만 2조 원에 달합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적용을 내세워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꼭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과도하게 유도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주사나 배국 주사처럼 값비싼 영양 주사들 병원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이런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는 의료 쇼핑으로 이어져서 실손보험 적자 폭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특약 가입으로 분리해 가입자별로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다면 오는 7월부터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됩니다.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수령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전체 가입자의 1.3%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타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받지 않은 가입자는 62%로 전체 가입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자주 가진 않아요. 되더라도 가더라도 거의 의료보험 되는 그런 쪽으로만 가입해요. 이들이 내야 할 보험료 지금보다 5%가량 인하됩니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은 가입자에게 할증된 보험료를 거둬 한 번도 보험금을 타지 않은 이들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구조입니다.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보험료가 동결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는 불필요한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고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보험사는 소비자들이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 할증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노약자나 중환자 등 비급여 치료가 꼭 필요한 의료 취약계층은 이런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금융당국은 암이나 심장병, 중증 치매 등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장기 요양 1, 2등급을 받은 노인들에게는 비급여 보험료 등급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농업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쌀농사 기술을 전수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 참여국이 기존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늘어납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식량 원조와 아프리카의 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K-라이스벨트 사업 등 아프리카와의 농업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
한국과 아프리카는 이번 정상회의로 농업 협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지난 5일 열린 한 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에서 마다가스카르와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가 우리 정부와 K-라이스벨트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기존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가나, 감비아 등 10개국에 4개국이 추가되면서 K-라이스벨트 참여국은 모두 14개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코모로는 농업 지식을 교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할 걸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 농업장관들과의 양자면담에서 농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아키누미 아데시나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를 만난 자리에선 농업협력이 디지털 전환, 지역개발 등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연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농업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서로를 보완하는 진정한 친구이자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처럼 우리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이라는 먼 길을 향해 함께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K농업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달성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하늘의 도깨비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55년간 우리 영공을 지켜온 F4 팬텀 전투기가 오늘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명예롭게 퇴역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팬텀기에 명예 전역장을 수여하고 임무를 훌륭히 마친 공로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팬텀 제로원 F4 팬텀의 마지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복귀하기 바랍니다. 팬텀 제로원 출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출격 명령을 받은 전투기들이 웅장한 엔진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합니다. 하늘의 도깨비라 불리며 반세기 넘게 우리 영공을 수호해온 F4 팬텀 전투기의 마지막 비행입니다. 이날 비행한 F4E 2대는 한국 공군 팬텀의 과거 모습이었던 정글 무늬와 연회색으로 도색을 복원했습니다. 1969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F4 팬텀 전투기를 인수하면서 공군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1975년에는 국민들의 방위 성금으로 팬텀기로 구성된 필승 편대를 만들었습니다. 짧은 시일 안에 163억 원이라는 막대한 방위 성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투철한 애국 반공투사임을 증명한 것이며 우리 국군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음을 우리나라는 총 187대의 팬텀을 운용했는데 F4D와 RF4C는 2010년과 2014년에 모두 퇴역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F4E도 오늘을 기점으로 모두 퇴역합니다. 북한의 공군은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팬텀과 함께한 지난 55년은 대한민국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팬텀의 고귀한 정신은 세계 최고 수준의 6세대 전투기와 함께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퇴역식에는 1969년 F4D 6대를 처음 인수할 때 미국 본토에서 대구까지 공중급유를 받으며 태평양을 비행해 직접 기체를 몰고 온 팬텀기 첫 조종사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비록 석별의 정을 나눈다 하더라도 팬텀기는 전투 조종사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생동할 것이며 국민의 마음속에 정착하여 안보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도깨비 굿바이 팬텀이여 안녕. 팬텀기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한 조종사들은 신 장관에게 임무 종료를 보고한 후 팬텀의 조종관을 반납했습니다. 조종관은 전투기에게 조종사의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를 장관에게 전달하는 것은 55년간 이어온 팬텀의 모든 임무가 종료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신 장관은 팬텀기에 명예전역장을 수여하고 기수의 화환을 건 뒤 기체 오른편에 전설을 넘어 미래로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팬텀기를 타고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조종사 34명의 이름이 적힌 호국 영웅석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울러 팬텀기의 임무를 이어받은 F-16, KF-16,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후배 전투기가 행사장 상공을 가르며 팬텀의 퇴역을 축하하고 공군 전투기의 세대 교체를 알렸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해군 환태평양 훈련 전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 훈련인 림팩에 참가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제주 민군 복합항을 출항했습니다. 해군은 해군과 해병대 장병 840여 명과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을 비롯해 구축함과 상륙함, 해상 초계기와 상륙 돌격형 장갑차 등을 파견합니다. 29회째를 맞는 올해 훈련은 오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되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29개국이 참가합니다. 1919년 만세운동에 참여한 뒤에 경기도 고주리에서 일제에 살해된 순국선열 6분의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됩니다. 그동안에 지역의 공설묘지에 안장돼 있었는데 105년 만에 국립묘지에 모셔지는 겁니다. 김유리 기자가 전합니다. 온결해가 한반도를 태극기로 물들였던 1919년. 김응렬 선생은 4월 5일 경기도 화성 발안 지역에서 장날을 이용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고 동생 김성열과 김세열, 조카 김응복, 김주남, 김주업 등 온 가족이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만세운동 과정에서 일본인 순사부장이 돌에 맞아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일본 경찰과 헌병대가 화성 지역에 대량 투입됩니다. 일본 군들은 4월 15일 제암리 교회에 가둔 23명을 몰살합니다. 이어 근처 고주리로 이동해 김응렬과 일가 6명을 칼로 죽이고 시체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으로 불리는 만세운동에 대한 일제 보복 행위 중 하나입니다. 고주리 주민들은 김응렬 선생 일가 6분의 유해를 수습해 팔탄면 공설묘지에 안장하고 매년 추모제를 거행해 왔으며 105년 만에 유해가 국립묘지로 이장됩니다. 국가보훈부는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고주리에서 일본 경찰과 군인에 의해 희생당하신 순국선열 6분의 유해를 순국한 지 105년 만에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을 합니다. 보훈부는 오늘 묘소를 개장해 유골을 수습, 화장한 후 임시 안치했습니다. 8, 9일에는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에 추모재단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후 10일 합동 봉송식을 거행한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 안장할 계획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고주리 순국선열들께서 민족의 성지인 국립묘지에서 영면하시도록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주리 6선열의 희생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모실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991년 정부에서는 6선열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40년간 석회석을 캐내던 강원도 동해의 한 폐광이 6월이면 보랏빛으로 물드는 관광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산을 타고 흐르는 물이 고여서 생긴 푸른 호수로도 유명한데요. 라벤더 축제를 앞두고 손님 맞이를 끝낸 현장을 김찬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굽이친 길 옆으로 라벤더가 활짝 폈습니다. 물감을 푼 듯 선명한 보랏빛 꽃망울 사이로 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축구장 한 개와 맞먹는 크기의 정원에는 라벤더 꽃이 한아름 폈습니다. 2만 뿌리 라벤더 꽃이 흔들리면 보랏빛 향기가 가득합니다. 라벤더가 뽐내는 아름다운 자태에 관람객들은 인생 사진을 남기기 바쁩니다. 라벤더가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또 호수도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원래 이곳은 석회석을 캐던 광산이었습니다. 석회석을 캐낸 자리에는 물이 고여
눈이 시리게 푸른 호수가 됐습니다. 하얀 속살이 드러났던 산에는 덤프트럭 10,000대 분량의 흙을 부어 다시 초록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루지와 짚라인 등 산세를 살린 야외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폐광이었던 이곳은 대한민국 지역문화 100선 로컬백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에 가면 숨어있는 보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역할은 그걸 알리는 역할에 우선적으로 직접 이렇게 같이 와보면 불편한 게 다 나오거든요. 직접 보고 느끼고 이 지역은 이런 거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숙제로 갖고 가게 되는 거죠. 정부는 매달 로컬백을 찾는 로컬로 캠페인으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매력을 알릴 계획입니다. 내일 개막하는 무릉별 유천지 라벤더 축제는 이번 달 23일까지 열립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네, 앞서 뉴스 초반에 전해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세 나라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그에 발맞춰서 준비한 순방국 대사에게 듣는다 시간. 오늘은 중앙아시아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입니다. 주한 카자흐 대사를 조태영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Ambassador, it's so nice to see you.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Well, I'm delighted to be meeting you here.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Kazakhstan. I've heard that you have prepared many things for our KTV viewers. Is that right? That's correct. We have so many stories and so many things to share with your viewers. Sounds great. So let's move on to the conversation, shall we? Of course. Yeah, we're ready. Yeah. 네, 대사님 첫 번째 질문으로 먼저 양국의 관계 짚어보죠. Well, our relationship has been over 30 plus years, and it's just grown from the moment of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to the next level. And so political dialogue is developing, and it's on the rise. The forthcoming visit by President Yoon Suk-yeol, His Excellency, President to Kazakhstan, is indication that the political dialogue is booming. And now today we enjoy the enhanced strategic partnership, and forthcoming visit is another milestone in our relationship. 본격적으로 정상회담 의제 이야기 나눠보죠. 양국 정상 어떤 논의를 나눌까요? Yeah,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re going to discuss, and trade and economic is mostly the main deliverables, main results of the visit. So we are pretty much blessed with the huge amount of mineral resources in Kazakhstan, and you have high tech, you have technologies. There's a complete match between our capacities, capabilities. In terms of economic engagement, today Korea is number 4 largest trade partner for Kazakhstan. We're going to work with each other and discuss the many details of the big business projects that we're going to announce during the visit. 최근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대사님도 아시다시피 또 한국은 북한과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국제 평화를 위해 양국이 노력할 지점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Of course, as any meetings for the leaders, it's a good opportunity for them to exchange views and opinions on what's going on in our region and the neighborhood. So in term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we have shown the world how to deal with this problem by our own example. We had one of the biggest, fourth largest nuclear arsenal, and we just voluntarily got rid of it. And that's the way for others to follow. So as far as this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s concerned, we believe that through diplomatic means and talking, there are things that we can do together, achieve together. So it's up to our leaders, our president's visit. 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이 더욱 발전하고 또 국제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카자흐스탄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가요? Well, the summit, I'm sure, is going to provide a powerful boost to the relationship we have. So it's going to be a milestone, reciprocated, and it's going to be a wonderful occasion for us to celebrate and cherish this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Well, Ambassador, that is the end of the interview. And again,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Yeah, it's been my pleasure, and thank you so much for your interview, asking very precise and insightful questions. I've enjoyed it, and it's a great experience. 지금까지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룡입니다. 오늘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고 밤사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쪽에서부터 비가 시작돼서 아침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전라, 경상, 제주에는 20에서 50, 제주 산간과 지리산 부근 그리고 남해안에는 8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도는 일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내일 하늘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 19도로 시작해 한낮에도 25도에 그치겠는데요. 일요일인 모레는 다시 하늘이 개면서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려져 새벽에서 아침 사이 비가 시작해 저녁 전까지 오겠습니다. 수도권 18도 내외, 대전 16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인천 22도, 서울과 청주 25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18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새벽부터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내외, 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경상도는 일요일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이후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달 여행 계획 세우셨나요? 6월 여행 가는 달을 맞아서 정부와 지자체가 통큰 할인을 지원합니다. 여행 가는 달 누리집에서 입장료부터 교통비, 숙박비 할인까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